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될 100권의 책 일당백 경제 스페셜. 오늘 아주 맛있는 경제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네, 정박입니다. 네, 이지선입니다. 네, 오늘 앉은 자리가 저희가 살짝 바뀌었죠. 네. 오늘은 스페셜한 게스트가 있는 날입니다. 네. 정말 일당백에는 한 1년에 한두 분 정도 저희가 게스트분을 모시는데 네.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까지 나오셨던 분들 뭐 대단한 분들 많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그분들보다 단언컨대 글로벌하게 가장 유명한 분. 우리나라 최고. 네. 최고의 경제학자시고 전 세계에서 탑 클래스. 네, 전 세계에서 뭐 가장 유명하신 경제학자 중 한 분이시죠. 장하준 교수님 오늘 한번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장하준 교수님. 네. 이미 뭐 우리가 이름은 워낙 유명하시니까 많이 들어오고. 네. 책 혹시 보셨습니까? 집에 나쁜 사마리아인들 책에 또 봤어. 전 국민 집에 필독서처럼 있는 책 아닙니까? 저도 뭐 사실 경제책을 그렇게 읽는 편이 아닌데 네. 네. 제가 보니까 나쁜 사마리아인 그거랑 네. 사다리 걷어차 네. 네. 그리고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 맞습니다. 무려 3권이나 읽었습니다. 그래요? 네. 와.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게 다 이분이 쓰셨다는 걸 알고. 네. 우리 정방님도 많이 네. 보실 수밖에 없었죠. 그렇죠. 저희는 그 지금 말씀하신 책도 책인데 그 예전에 이제 2000년대 초반에 그 쾌도남 한국 경제. 그 두 분이 쓰신 거 아닙니까? 예, 정승일 박사님 저하고 같이 맞습니다. 했죠. 맞죠. 근데 그때 이제 여러 가지 우리 한국 사회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 결국 재벌 문제인데 그 재벌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나중에 이제 우리 사회 아주 큰 이슈가 되었죠. 네. 결국 재벌과의 사회적 대타협을 어떻게 잘 만들어낼 것인가. 네. 거기서 아주 또 주요한 제안을 해주시고 맞습니다. 많은 논쟁적인 어떤 그 발전적인 이야기를 끌어주셔가지고 네. 워낙 뭐 한국 사회 영향도 많이 주신 분이죠. 그 어마어마한 네. 일을 해 오셨던 우리 장하준 교수님. 뭘 또 하시려고 또 책을 내셨어요? 뭘 또 내셨을까요? 10년 만에 책을 내셨다고요. 경제학 레시피. 예. 라는 책을 내셨습니다. 예. 이거 뭐 레시피가 갑자기 왜 나옵니까? 요리책이에요. 요리책. 예. 요리와 음식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네. 예. 이게 이제 제목만 보면 이제 영어로는 먹을 수 있는 경제학 그래가지고 에더블 이코노믹스 이게 이제 원래 영어로 쓴 건데 그게 원제고요. 네. 한국말로는 장하준의 경제학 레시피 이렇게 돼가지고 사람들이 제목만 보면 이거 뭐 음식의 경제학 얘기 아니냐 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음식이 어떻게 생산이 되고 어떻게 유통이 되고 어떻게 소비가 되고 뭐 그게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데 네. 그건 아니고요. 이건 여기서 음식은 말하자면 뇌물이에요. 뇌물. 그 독자들께서 경제학이 원래 좀 딱딱하고 재미없으니까 독자들께서 이 말랑말랑한 음식 얘기를 이렇게 읽다 보면 은근슬쩍 이렇게 해서 제가 경제학 쪽으로 몰고 가가지고 미끼 같은 거군요. 예, 미끼입니다. 바로. 그래서 이게 말하자면 속이는 건데 제가 왜 이런 짓을 했냐면 네.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학을 그 시민들이 경제학을 모르면 민주주의의 의미가 없어요. 요즘 사실 뭐 모든 게 다 돈으로 정당화되잖아요. 네. 무슨 뭐 엑스포나 올림픽 같은 거 유치하면 뭐 경제 효과 얼마 뭐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뭐 대학에서 뭐 소위 말하는 돈 안 되는 과는 없애라 뭐 이런 얘기하고 심지어 영국에서는 그 영국 이제 왕실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되네 이런 논쟁을 하면 나와가지고 왕실이 벌어들이는 그 관광 수입이 얼마고 이런 얘기 하거든요. 네. 아니 저는 군주제를 지지하지 않지만 군주제에 반대하는 사람이지만 아니 어떻게 자기들이 자기 사회의 기초가 된다고 생각하는 군주제라는 그 제도를 그런 식으로 합리화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게 다 경제 렌즈를 통해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시민들이 경제학을 모르면은 이게 그 민주주의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럼 인기 투표하는 거죠, 그냥. 저 사람 인상 좋아, 저 사람 뭐 좀 마음에 안 들게 생겼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시민들이 다 경제학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사실 한 지난 15년 동안 아까 말씀해주신 뭐 그 책들 뭐 그런 걸 쓰면서 저 나름대로 이제 전 시민의 그 경제학 문맹 타파 운동을 해왔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아무리 그래도 이게 읽기 시작을 해야 관심들이 생기는데 그냥 이 딱딱하다 재미없다 이런 그 인상들이 있어서 어떻게 하면 독자들을 이렇게 유혹을 해가지고 경제학을 읽기 시작하게 할까 해서 이제 이런 생각을 해낸 겁니다. 근데 경제학 하면은 저 같은 이제 일반인들은 네. 너무 어렵게만 느껴진단 예. 말이에요. 근데 3프로에서 네. 제가 그 역할이죠. 예. 미끼 역할이죠. 미끼 정프로 역할을 나오는데 재미없을 거나 혹은 뭐 어렵다고 생각 안 하시거든요. 그렇게 이제 음식을 음식을 이용해서 그걸 한 거죠. 예. 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뭐 음식은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런 방법을 쓴 겁니다. 이건 어떻게 한 중학교 이상이면 뭐 충분히 다 읽을 수 있다고 보면 될까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슬쩍 이제 봤거든요. 굉장히 쉽습니다. 쉽습니다. 술술 익혀요. 그러나 네. 그 쉬운 사이에서도 네. 어마어마한 경제 원칙들, 경제적인 어떤 비밀들을 많이 또 읽을 수 있었죠. 세계의 모든 뭔가 흐름 같은 게 들어가 네. 있는 책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교수님 말씀은 그렇게 하셨는데 네. 지금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시면 영국의 이제 왕실 이야기도 꺼내셨습니다만 이런 대목이 나오거든요. 이 서론의 경제학이 우리의 정체성과 사회를 바꾼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사회에 뭐 복지랄까 세금이랄까 모든 문제에 영향을 주니까 네. 이걸 단순하게 이제 수치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정체성까지 거론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 머릿말을 아주 재미있게 시작하신 것 같아요. 머릿말을 벌써 마늘로 시작하셨거든요. 바로 한국 사회 정체성이 우리 단군 신화의 마늘로 시작하잖아요. 시작이 단군 신화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정체 문화가 음식 문화라는 게 기본적으로 또 이게 경제와 함께 우리 정체성을 구성하는 양대 산맥이니까 이렇게 또 아주 세심하게 배려를 하셨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니, 교수님은 원래 저 요리라든지 음식을 좀 좋아하는 편이세요? 네, 그럼요. 예. 그래서 사실 이런 걸 쓸 생각을 하게 된 것도 제가 워낙 이제 먹는 것도 좋아하고 요리하는 것도 좋아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 잡지식을 좋아해가지고 뭐 당근이 뭐 이 책에도 나오지만 뭐 옛날에는 처음에는 흰색이었는데 나중에 오렌지색은 나중에 나온 거다 뭐 이런 거 그런 잡다한 지식들을 제가 워낙 좋아해가지고 이제 그런 음식에 대해서 생각하다 보면 그런 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결합하고 해가지고 한국에는 정프로가 약간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식도 많고요. 영국에는 장학 지금 교수님 계시고. 아니 교수님은 근데 초등학교 다니실 때 그 서교 초등학교 다니실 때 그 옆에 서교 초등학교 다니셨어요? 아니요, 저 홍익 초등학교 죄송합니다. 네, 서교동에 살았죠. 네네. 홍익대학교 바로. 그 초등학교 옆에 도서관 책 다 읽었다는 이야기가. 초등학교 때? 아이 그거는 그냥 그 사람들이 괜히 지어낸 얘기고요. 아니 도서관에서 살긴 살았어요. 그러긴 한데 어떻게 그 혼자 거기 있는 책을 다 읽습니까? 그 책을 정말 좋아하셨군요. 예, 제가 하도 이제 거기 가서 앉아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냥 뭐 다 읽은 거 아니야 뭐 그런 이상한 소리를 지어낸 거죠. 그런 게 너무 재밌어요. 예. 아니 뭐 이렇게 그래서 저는 교수가 된 것도 책 읽고 공부하는 게 재밌어서 된 거예요. 여자친구 만나는 것도 더 재밌습니다. 예. 이건 좀 저랑 안 맞는 부분이 있지. 여자 만나는 것보다 책이 더 재밌다고요? 책에서 뭘 배울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정프로님은 딱 봐도 때 묻은 얼굴이잖아요. 그렇지. 때가 하나도 안 묻은 약간 진짜. 순수한 얼굴을 하고 뭐 계시네요. 그런 건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여러분 때묻지 않은 우리 장하준 교수님과 함께 이 책 한번 직접 저자로부터 좀 몇 가지 좀 들어보면 좋겠는데 모든 내용을 다 얘기하실 수는 없고 또 다 하시면 또 책을 안 살 거니까요. 그것도 재밌는 것들 좀 골라서 얘기해 주시면 좋겠는데 어떤 음식 재료부터 좀 얘기를 하면 재밌을까요? 저 뭐 마늘도 재밌을 것 같고 코코넛, 뭐 새우, 국수, 뭐 당근, 소고기 등 다양한 여러 재료가 가지 있는데 있습니다. 일단 아무거나 골라도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네. 저는 멸치 좋아합니다. 멸치. 멸치. 그렇죠. 멸치 얘기가 여기 왜 나올까요? 글쎄 말이에요. 멸치가 사실 제일 사람들이 먹는 중에 제일 작은 생선인데 이게 사실 이 글로벌한 관점에서 보면 또 제일 큰 생선이기도 해요. 왜냐하면은 그거를 먹는 나라가 엄청 많고, 그 다른 생선들은 안 먹는 문화도 많거든요. 이거 안 먹는 나라 별로 없군요. 그러니까 뭐 낫다 하면 다 먹고, 그 다음에 그게 나서 직접 안 먹는 나라들도 그 안초비가 들어간 거를 굉장히 자기들도 모르게 많이 먹어요. 예를 들어
그 블러디 메리라는 칵테일이 있잖아요. 블러디 메리. 예. 아, 피의 메리. 예. 예. 그게 이제 헨리 8세 그 아유. 딸인 그 메리 여왕을 따가지고 만든 건데 네. 왜냐면 메리 여왕이 이제 자기 어머니가 스페인 공주 네. 카타리나 공주였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독실한 카톨릭이었는데 네네네. 그때 이제 자꾸 그 개신교가 일어나니까 그거를 압박을 하면서 이제 사람을 많이 죽였어요. 그래서 네네. 이제 피를 많이 봤다 그래서 이제 블러디 메리. 근데 사실 이 블러디 메리가 영국 여왕 이름을 딴 거긴 하지만 미국에서 나온 칵테일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만드는데 이제 토마토 주스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보드카하고 그다음에 이제 타바스코 소스도 넣지만 네. 거기 또 꼭 들어가야 되는 게 우스터 소스라는 게 들어가야 돼요. 우스터? 예. 우스터셔 소스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우스터 소스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게 이게 그 진한 갈색 소스인데 네. 이게 굉장히 이렇게 좀 감칠맛이 나요. 근데 그 감칠맛이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면은 멸치젓이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칵테일에? 예. 그 소스를 이제 고기에다 뿌려 먹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소스에 이제 레시피는 비밀이라 아무도 정확히는 모르는데 제일 중요한 재료가 멸치젓이에요. 칵테일에. 예. 그럼 벌칙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뭐 미국 사람들이 뭐 우리 보고 뭐 멸치 같은 거 먹는다고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자기들은 블러디 메리 하면 멸치젓을 마시는 겁니다. 예. 우리는 멸치젓 마시진 않잖아요. 아, 그게 재밌으신가 봐. 야, 이렇게 또 재밌어 하시네. 네. 아니, 우리 멸치 액젓 그죠? 그럼요. 네. 예. 그래서 하여튼 그 멸치가 굉장히 뭐 한국, 뭐 이태리, 스페인, 그쵸. 그다음에 태국, 베트남 뭐 온갖 식문화에 네.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제 특히 이제 젖으로 많이 만들어서 먹죠. 네. 예. 그 옛날 또 로마 시대에도 또 그 가룸이라 그래가지고 멸치젓을 그렇게 많이 뿌려 먹었다 그러더라고요. 네네. 예. 그래서 하여튼 엄청 식문화에 영향을 많이 준 생선인데 이게 또 한때 그 남미 일부 나라에서 완전히 부의 원천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남미 서쪽에 네. 이 칠레 뭐 이런데 그렇죠. 페루. 이제 네. 칠레부터 해가지고 저 위에 페루까지 안데스 산맥 위주로. 예 남극에서 이 훔볼트 해류라고 네. 굉장히 영양이 풍부한 해류가 올라가죠. 올라오는데 예, 그걸 타고 뭐 몇십억 마리의 멸치들이 이걸 이동을 하거든요. 네. 네. 그거를 잡아먹은 물새들이 똥을 싸가지고 쌓인 그 이제 구아노라고 부르는데 그거를 19세기에 비료로 많이 썼어요. 거기에 이제 그 인 성분 같은 거. 인 아, 저랑 대화가 좀 예. 된다고 생각. 인이 많이 들어있고 네.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제 그 특히 이제 페루 근처에 그 섬들이 많은데 거기서 네. 이제 그걸 파다가 유럽에다 비료를 수출해서 한때 페루가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뭐야 생각 안 나시면 저한테 물어보시면. 예, 그렇게 부자이다가 나중에 이제 망한 이유가 독일에서 이 합성 화학 비료를 만들었어요. 화학 비료. 그러니까. 예. 네, 네.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그 공기에 있는 질소를 네. 이제 고정을 시켜가지고 그걸 암모니아로 만들어서 그걸 이제 화학 비료를 만드는 그거를 해가지고 네. 페루가 이제 망했거든요. 네. 근데 이 기술 때문에 후진국이 물자가 풍부한 나라가 망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아.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 멕시코 밑에 있는 과테말라라는 나라가 또 한때 옛날에 코치닐이라는 여기서 뭐라고 번역을 했더라? 연홍 아, 영어로 직접 하시면 제가 예. 한번 이제 해석해 보겠습니다. 염료로 번역이 된 거죠. 코치닐이라는 벌레가 있는데 아, 벌레? 그거를 이렇게 아. 빻아가지고 만든 선홍색 염료가 있어요. 그게 네네. 우리 저 또 칵테일리가 또 나오는데 그 캄파리라는 거 있잖아요. 칸파리. 예. 마셔봤지? 저는 모르겠어요. 빨간색. 그 캄파리 색깔이 또 원래 그 코치닐에서 나온. 벌레 짠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벌레를 으깨가지고. 그래요? 근데 요즘은 그냥 화학 그 합성으로 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그게 이제 옛날엔 굉장히 비싼 염료였거든요. 그 카톨릭 추기경들 아, 옷 빨간색. 옷 색깔이 구멍인데. 그게 바로 거기서 나온 건데 그래가지고 그 나라가 또 그때 한때 또 그거 가지고 번성이 됐다가. 돈을 벌었는데
그것도 또 독일에서 또 합성 염료를 만들어 가지고 그거는 또 석탄에서 만들었어요. 콜타르라 그러죠. 거기서 네네네. 그걸 뽑아 가지고 그거를 또 화학적으로 변조시켜서 예. 그걸 이제 만들어 가지고 또 과테말라가 망했고 그런 식으로 하여튼 자연 자원이 있으면 네네. 한때 잘 살지 몰라도 결국은 합성 대체물도 나오고 예. 기술력이 있는 나라한테 결국 깨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산업화가 중요하다. 네네. 예, 저는 이제 특히 이제 그 후진국 경제발전 연구를 많이 하니까 네. 예, 그런 식으로 아무리 물자가 풍부한 것 같아도 그런 합성염료 딱 만들고 그 다음에 기술력이 있는 나라는 자연 자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게 자연? 그럼요. 자연을 바꿀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네덜란드가 세계에서 인구 밀도가 뭐 두세 손가락 안에 꼽히게 높은 나라인데 네. 그리고 국토도 별로 크지도 않아요. 인구도 1,600만 밖에 안 되고 그런데 그 나라가 세계 농업 수출 2위거든요. 2위요? 예. 그러니까 예, 지금도요? 그럼요. 예. 미국 다음으로 농업 수출량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수출액이 양보다도. 예. 그게 어떻게 하냐면은 땅이 없으니까 우선 이제 간척을 많이 해가지고 예, 땅을 넓히고 네. 그 다음에 거기다 이제 비닐하우스를 해가지고 거기다 수경 재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년 내내 그걸 돌리고 수경 재배를 하니까 땅 고기에만 하는 게 아니라 선반을 계속 얹어가지고 같은 비닐하우스에서 4층 5층을 하니까 갑자기 땅 자체가 늘어난 거예요. 그래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기르면서 거긴 또 화학 산업이 발달해 있으니까 화학 비료 같은 거 뭐 그런 거 많이 줘가지고 빨리빨리 키우고 그러니까 그렇게 자연마저 바꿀 수 있단 말이죠. 기술력이 있으면. 예. 그러면 지금 최근에는 뭐 금융이라든지 예. 이 서비스업으로 가야 된다. 예. 그러니까 제조업은 이제 한물 갔다. 예. 이런 말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뭐 또 지금 제4차 산업혁명으로 예. 이제 인간은 물질에서 해방되니까 예. 3D 프린팅이라든지 예. 여러 가지 이런 걸로 이제 더 이상 공장은 필요 없다. 예. 이런데 이제 교수님께서는 여전히 그런 산업이 핵심적인 요소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그 초콜릿이라는 예. 그 장에서 그거를 이제 설명을 하는데 예. 이 제조업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거는 맞는데 네. 그게 왜 줄어드냐면은 생산성이 높아져서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똑같은 양의 제조업 제품을 생산을 하는데 이 기계화가 되고 자동화가 되고 또 뭐 그런 화학 물질도 만들고 하면서 옛날에 비해서 인력이 훨씬 적게 들어가서 그걸 만든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네. 이제 선진국들에서는 그 인력만 줄어든 게 아니라 총 생산에서 제조업 생산의 비율 자체가 줄어들긴 했지만 그게 제조업 자체가 없어져서 그런 게 아니라 네. 이게 중국이나 이런 데로 이전이 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전 지구적으로 보면은 제조업이 전체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계속 거의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 줄어든 게 아니고. 그리고 이제 그 뭐야 특히 이제 그런 고급 서비스 산업이라고 하는 것들 뭐 금융이니 뭐 디자인 네네네. 뭐 예, 컨설팅 뭐 이런 것들 보면 결국 이게 다 또 제조업체에다 팔아먹고 사는 그 산업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네네네. 뭐 개인이 무슨 컨설팅 서비스를 쓸 일도 없고 개인 금융이라 봤자 기업들이 제조업 업체들이 빌리는 돈에 비하면 완전 잔돈이고 그래서 사실 그런 산업이 발달한 나라들을 보면 대부분이 제조업이 강해서 그런 게 발달한 거예요. 그러다 이제 영국이나 미국 같이 넘겨주고. 제조업이 없어져서 그것만 남은 나라도 있지만 예를 들어 지금 세계에서 1인당 제조업 생산량이 제일 많은 나라가 스위스입니다. 사람들이 스위스는 그냥 뭐 관광업이나 뭐 은행업 이런 걸로 먹고 사는 줄 아는데 스위스가 제조업 세계 최강국이에요. 그래요? 네. 싱가포르도 우리가 그냥 무역이나 뭐 금융하는 걸로 알고 있지만 싱가포르가 제조업 1인당 생산량의 세계에서 2위입니다. 싱가포르가 뭘 만들어요? 그럼요. 예. 거기 반도체도 만들고 배도 만들고 비행기 엔진도 만들고 엄청 많이 만들어요. 그래요? 예. 근데 그런 것들이 발달했기 때문에 거기에 붙어가지고 그런 금융업이니 다른 그 고급 서비스업들이 그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 제조업이라는 게 결국 서비스업에서 고급 서비스업이라고 하는 거는 또 제조업에서 생산한 걸 엄청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은 요즘 그런 금융업이니 이런 게 생산성이 높은 이유가 뭐예요? 컴퓨터 같은 거 많이 쓰고, 네. 예.
그런 기계를 많이 갖다 놓고 돌리기 때문에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빨리 이게 프로세싱이 되고 해가지고 그 생산성이 높아진 건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까지 생각을 하면 아까 말씀드린 네덜란드의 농업 생산성이 그렇게 높은 것도 결국은 제조업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 그래서 물론 그 경제 구조가 변하고 있는 건 맞지만 이게 제조업이 끝났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게 그 형태가 바뀌고 있고 그다음에 이게 또 요즘은 또 무슨 또 이 환상이 있냐면은 제조업이 줄어드는 것 같지만 그중에 많은 부분이 옛날에 제조업체들이 하던 일이 외주나 분사가 돼가지고 나오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낮은 예부터 시작을 하면 옛날에는 회사에서 뭐 포드에서 구내 식당을 하면 그게 그냥 자기네가 경영을 해가지고 그게 포드 생산량에 포함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그거는 다 외주를 주거든요. 그런 전문 업체가 있고 그러니까 그게 딱 떨어져 나갔고 그다음에 뭐 이런 디자인이라던가 뭐 연구 개발 이런 것도 이제 뭐 분사가 된다던가 뭐 외주를 준다던가 이렇게 하면은 그 활동들이 옛날에 없었던 게 아니거든요. 그냥 떨어져 나가서 서비스업으로 분류가 되니까 또 그렇게 보이는 거지. 옛날에 직원들 밥 안 줬던 것도 아니고 옛날에 디자인실 없었던 것도 아닌데 그래서 이제 그런 통계적 환상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잘 뭐가 어떻게 변하나를 잘 이해를 하고 말하자면 기업이건 국가건 전략을 짜야지 그냥 무조건 뭐 이거 다 버려도 괜찮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트렌드다 싶어서 그냥 그거 막 마구잡이로 따라갈 게 아니란 말씀까지는 이제 이해가 되는데 이제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과거에 이제 뭐 신발 많이 만들고 뭐 더 전에 뭐 가발 이런 거 만들어서 이제 수출하다가 지금은 이제 어쨌든 우리도 제조업이 없는 게 아니라 반도체니 조선이니 이제 그래도 꽤나 팔면 제조 강국 중에 하나죠. 우리는 돈이 남는 것 위주로 좀 남긴 거잖아요. 돈 안 되는 애들을 버리고. 그럼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결국 또 그 미국이나 영국 등 전 세계 금융을 좌지우지하는 친구들이 그쪽에는 더 많은 부가가치를 매기고 그렇죠. 점점 예를 들면 제조나 이쪽으로는 덜 부가가치가 가게 그림을 그렸든 아니면 뭐 구조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가든 간에 만약에 그런 상황이면 우리도 얼른 지금 그들을 따라서 혹시 가야 되는 건 아닌가. 왜냐면 그들이 그렇게 만들어놨다면 그쪽으로 더 부가가치 가도록 만들어놨다면 우리도 그러면 결국 빨리 글로 전환하는 게 더 맞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글쎄요. 근데 이제 그거가 이제 첫째로 문제가 금융업에서는 특히 미국하고는 도리어 경쟁을 할 수가 없는 게 거기는 자기네가 세계 통화를 갖고 있기 때문에 경쟁이 안 되는군요. 그거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기본적인 깔린 게 다르기 때문에 미국하고는 도저히 경쟁을 할 수가 없고 이제 영국은 옛날에 파운드화가 세계 통화였으니까 그 남은 북이 영화로 이제 지금까지 먹고 사는 건데 점점 약해지고 있죠. 왜냐하면 자기 기초 경제 기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뭐 그냥 거기가 뭐 영어도 되고 옛날 금융의 역사도 있고 하니까 거기에 있는 거지. 특히 이제 그 브렉시트를 해가지고 이제 유럽 연합에서 탈퇴를 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이제 결국 거기는 금융 중심지에서 떨려날 거고요. 결국 우리나라가 그런 데 들어가서 제 생각은 우리나라가 금융업에 뒤늦게 뛰어들어가지고 달성할 수 있는 거하고 지금 하는 제조업을 더 잘하고 더 업그레이드해가지고 해서 달성할 수 있는 거하고 저는 후자가 훨씬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그 후자 쪽을 만약에 우리가 택해서 간다 치면 결국 우리와 제일 이제 경쟁하고 있는 친구들이 예를 들면 뭐 중국이 있을 거고요. 또 조금 더 먼저 갔던 일본 같은 나라들이 있을 텐데 그러면 우리는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기술보다 훨씬 더 일본을 넘어서는 혹은 독일을 넘어서는 그 기술을 빨리 가야 될 거고 그다음에 인건비는 대신 중국과 경쟁할 만큼 적정 혹은 뭐 그 이하의 수준을 유지해야 될 텐데 두 개 다 사실은 굉장히 난망하잖아요.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그렇지 않아요. 않습니까? 아니 우선 첫째로 그 임금 경쟁이라는 거는 그냥 그거는 단기적으로는 좀 조정이 필요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그래가지고는 도저히 부자가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런 임금으로 경쟁해서는 예,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 중국 임금이 네네. 우리나라의 뭐 3분의 1 그런데 우리나라 임금을 어떻게 3분의 1로 깎습니까? 안 되겠죠. 예, 깎아도 네. 설사 군부독자가 다시 들어와서 그걸 3분의 1로 깎아도 네. 그 다음에 베트남이 있단 말이에요. 중국의 반도 안 되는. 네. 그걸 더 세게 해가지고 더 깎아도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아프리카의 이디오피아 같은 나라였어요. 임금이 베트남의 3분의 1밖에 안 되는. 예. 그러니까 그 길은 절대로 가면 안 되는 길이고 갈 수도 없어요. 그 밑으로의 경쟁이. 그럼요. 예.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네. 위로 올라가는 거는 물론 그거는 더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해냈단 말이에요. 제가 이 책에서 이제 국수라는 그 국수 또 나옵니다. 장에서 얘기를 네. 하는데 현대 자동차가 처음에 포니를 생산했을 때 1976년인데 네. 그때 자동차 생산량이 10,000대입니다. 1년에. 그 해에 미국의 포드사가 190만 대를 생산을 했고 제네럴 모터스는 480만 대를 생산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타임머신을 타고 1976년에 가가지고 지금 가난한 한국이란 나라가 있는데 그때 한국의 국민소득이 우리가 지금은 되게 가난한 나라로 생각하는 에콰도르보다도 30% 이상 낮았거든요. 네네네. 그런 가난한 나라가 있는데 거기에 지금 포드의 0.5%, 제네럴 모터스의 0.2%의 생산량을 가진 새로 생긴 자동차 회사가 있는데 30년 좀 지나면 그 회사가 포드보다 커지고 40년도 안 돼서 그 회사가 제네럴 모터스보다 차를 더 많이 생산할 거다 이렇게 했으면 사람들이 저를 정신병을 가뒀겠죠. 우리가 그런 일을 해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그 길로 계속 가면 돼요. 결국 그런 경쟁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투자를 하고 네네. 생산성을 높여서 그런 경쟁에서 살아남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에서 지금은 일본보다도 잘 살게 된 나라가 됐고 예, 미국이나 유럽하고도 계속 격차를 좁히고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얼마나 사람들 교육 많이 잘 시켜놨어요. 네. 예, 그거를 낭비하면서 예, 괜히 엉뚱한 이 하향 곡선을 그릴 필요도 없고 예, 그거는 그 정말 할 짓도 아니고 그 지금 교수님 말씀에 따르면 그 바로 그 일장 도토리에 보면 그런 대목이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변화를 적절한 경제 정책, 사회 정책을 활용하면 그렇게 이제 발전을 할 수 있고 교육이랄까 이런 정책을 잘 우리가 구사했기 때문에 이걸 했다 이렇게 나오시는데 보면 이제 정책이 그만큼 중요하고 오히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문화보다 오히려 정책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뭐 여기서 보면 이슬람 문화랄까 유교 문화가 어떤 정책 경제 발전의 차이를 결정한다 이건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계시는데 근데 뭐 맞는 말씀 같은데 그 정책이 정말 많이 바꾸는 거는 뭐 우리가 직접 경험을 해봤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남존여비 문화하고 그리고 가부장 문화하고 장나무대 문화였는데 1990년대 초반에 딱 상속법이 바뀌었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다 n분의 1로 가니까 지금 다 사라졌거든요. 그럼요. 이제 왜냐면 다 똑같은 이제 물적 토대가 만들어지니까 뭐 가부장 문화랄까 남성 우회 문화가 많이 급속도로 사라졌단 말이죠. 그거는 충분히 말씀이 이해가는데 근데 지금 백약이 무효인 정책이 있다고 하잖아요. 인구 문제 같은 경우는 어떤 과연 경제 정책, 사회 정책을 지금까지 몇십 년간 어느 정도 구사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지금 인류사적으로 어느 사회도 일본이나 우리 같은 경우가 지금 대표적인 그겁니다만 이 과연 정책적으로 이게 어느 정도 뭐 이게 탈출할 아니 있을까요? 정책적으로 뭐 옛날로 딱 돌아갈 수는 없지만 충분히 많이 바꿀 수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뭐 일부에서는 이 출산율이라는 게 그냥 뭐 그 소득이 늘고 뭐 여성의 교육 수준 높아지면 교육 수준 높아져서 이제 노동시장 참여율이 늘고 그러면 당연히 떨어지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올해 그 출산율이 0.78 나왔는데 우리보다도 소득이 2배 가까이 되고 여성 노동시장 참여율도 훨씬 높은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이런 데 가면은 출산율이 1.5 이래요. 네. 예, 훨씬 높습니다, 우리나라보다. 왜냐하면 그 나라는 그 복지제도가 그런 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뭐 우선 애 낳으면 남자, 여자 그 파트너 둘 중에 누가 됐건
1년 동안 유급 휴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한 사람이 1년 쓸 수도 있고 둘이 나눠서 몇 개월씩 쓸 수도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 뭐 아기 때부터 그 육아시설 이런 게 정부 보조가 돼가지고 싸게 나오고 그 다음에 연금 같은 게 이제 그 국민 기초연금 누구나 똑같이 받지만 네. 그 이상 되는 연금은 자기 봉급하고 연동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성들이 예를 들어 육아를 하기 위해서 휴직을 몇 년을 한다 그러면 그게 연금에 계산이 안 되기 때문에 여성들이 나중에 피해를 본단 말이에요. 그거를 메꿔주기 위해서 그건 뭐 그쪽 나라들만 있는 것도 아니고 영국 같은 데도 있는데 소위 그 돌봄 노동 크레딧이라 그래가지고 그런 뭐 육아라던가 아니면 뭐 가족 중에 누가 너무 많이 아파가지고 그것 때문에 휴직을 했다던가 그런 기간에 봉급을 뭐 100%는 아니지만 상당 부분을 연금 계산에 넣어줘요. 뭐 그렇게 하니까 다들 그리고 노동 시간도 짧기 때문에 네. 예, 애 키울 기운이 있단 말이에요. 예, 다 그렇게 하니까 거기가 출산율이 1.5 이렇게 되는 거고 우리나라는 그런 게 뭐 거의 없으니까 예, 지금 세계 1등 아닙니까? 꼴찌에서 1등. 근데 예. 유럽인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희 한국 같은 경우에는 주거 문제가 엄청 심각하잖아요. 그것도 그렇죠. 예. 그래서 애를 안 낳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예, 아니 주거도 심각하죠. 근데 이제 그런 유럽 복지가 잘 돼 있는 나라들 보면 나라 따라 그거는 좀 차이가 있는데 공공주택이 많은 나라도 있고 예를 들어 뭐 오스트리아 이런 데는 공공주택이 굉장히 질이 좋고 싸가지고 뭐 거기 사람들이 영국이 오면 야 이거 이런 거 너희 사는 집 정도면 우리나라 가면 반값에 살 수 있는데 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뭐 안 그런 나라들은 이제 그 주택 그 보조 같은 게 이제 뭐 소득 수준이 어느 이하가 된다던가 뭐 애가 아주 많다던가 뭐 이러면은 또 주택 보조금이 나온다던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문제도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훨씬 많이 서포트를 해주죠. 그러니까 이제 더 그런 게 가능한 거고. 예. 근데 그것도 저는 이제 우리 교수님과의 어떤 반대쪽 얘기를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네. 해야죠. 결국 이제 돈이 엄청 들 거 아닙니까? 예. 그 돈이 드는 거는 이제 그 나라들도 어마어마하게 세금을 많이 때리고 그래서 그 나라가 겉으로 보면 굉장히 해피해 보이는 나라이기도 하지만 막상 그 안에 있는 젊은이분들 중에 상당수는 특히나 이제 내가 좀 능력 있다고 생각되고 내가 더 경쟁에서 더 앞서가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거기서 빠져나와서 뭐 네덜란드를 간다든지 아니면 미국으로 간다든지 이런 선택을 하는 경우 되게 많다고 좀 들었거든요. 번 거에만 뭐 절반 혹은 뭐 그 이상만 이렇게 세금 많이 내는 게 나중에 이제 돌려받는 거를 생각하면 뭐 괜찮긴 하겠지만 그게 어느 정도 이상 넘어가게 되면 너무 이건 개인에게 좀 너무 가혹하다. 그러니까 그 수많은 복지 정책을 위해서 그러면 지금 앞으로는 점점 더 어떤 뛰어난 기업을 가진 나라들이 더 큰 경쟁력을 가질 텐데 그런 기업들도 이제 떠날 거 아니에요. 너무나 세금이 비싸고 그러면 그런 상황을 우리가 혹시 맞닥뜨리는 건 아닌가는 우려를 살짝. 아니 그게 분명히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 실제로 그런 쪽 나라들에서 그 다른 좀 더 세금이 낮은 나라도 가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이제 그거가 첫째로 이제 생각해 볼 것이 과연 그 나라들이 그래가지고 이런 혁신이 안 되냐 하면은 지금 인구 1인당으로 하면 스웨덴이 소위 유니콘 기업이 제일 많습니다. 그 시가총액 10억 1조. 1조. 우리로 따지면 한 1조 원 정도. 네. 그렇죠. 원으로 하면 1조 원 뭐. 그런 기업들이 1인당으로 하면 스웨덴이 제일 많아요. 뭐 스포티파이 이런 것도 스웨덴 거고. 그러니까 떠나는 사람이 있기는 하지만 거기에 그런 활동이 아직도 활발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중요한 거는 모든 정책이 지나치면은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세금을 걷어서 복지를 하는 것도 어느 선이 넘으면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나라들도 이제 좀 뭐 깎는 것도 있고 이제 조정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 적정선이 뭔지는 이제 그 나라가 원하는 것과 사정에 따라 다른 거고 그러나 뭐 피상적인 그 통계를 보면은 뭐 예를 들어 덴마크 같은 데서
지금 내는 세금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냐 물어보면 거의 90%가 그렇다고 얘기를 한대요. 왜냐하면은 많이 내는 대신 많이 받으니까. 네네. 예.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내는 만큼 받는다고 생각을 하게 정책을 해야죠. 그게 안 되면 세금이 아무리 낮아도 사람들이 세금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세금 낮은 거 자체가 좋으면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남미에 있는 파라과이라는 나라로 이사 가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는 세율이 10%거든요. 개인소득세, 법인세 뭐든지 다 10%입니다. 네네. 근데 안 가요. 기업들은 차라리 30% 내고 독일에서 투자하고 50% 내고 스웨덴에서 산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왜냐하면 10%를 내는 대신에 서비스가 엉망이니까. 뭐 인프라도 안 좋고. 근데 애플, 구글, 아마존 있는데 다 지금 미국에 본사 안 두고 다른 데로 가 있지 않습니까? 그건 이제 조세 도피하려고 그렇게 뭐 된 그러니까.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다들 이렇게 딴 나라로 도망가서 예. 세금 안 내려고 하는데 그걸 이제 그건 이제 네. 어느 정도 하지만 그걸 완전히 할 수는 없고, 예. 하여튼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이미 고치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이든 정부가 주도해가지고 세계 그 주요 나라들 소득가 법인 그러려고 소득세를 하더라고요. 네. 최소 15%는 매겨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왜냐하면은 그 아무리 자기네 나라 기업들이 많아도 다들 그런 식으로 돈을 빼돌리면 그게 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점점 그게 문제가 돼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보기에 그런 그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복지 지출이라는 게 이게 사람으로 말하면 오른쪽 주머니에서 왼쪽 주머니로 돈을 옮겨 쓰는 거라고 생각을 해야 이게 세금이 받아들여집니다.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복지제도가 아예 없다면 우리나라는 복지가 취약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그런 사회보험을 많이 들잖아요. 뭐 노후 연금보험, 뭐 그렇죠. 대학교 학자금 보험, 뭐 건강보험은 이제 뭐 그 공영화돼 있으니까 이제 그건 아니지만 실비보험 많이 예, 들고 뭐 이런 거 예, 하죠. 그런 거 하는데 그거를 그냥 다 모아가지고 일률적으로 공동 구매를 그 보험들을 일률적으로 공동 구매를 하자는 게 복지국가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게 공동 구매가 안 되기 때문에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예를 들어 미국의 의료 부분인데 미국이 의료비를 GDP의 17%의 의료비를 써요. OECD 평균이 11%인가 그런데 뭐 낮은 나라는 뭐 아일랜드 같은데 뭐 8% 이런 나라도 있고 그런데 다른 나라에 비해서 1.5 내지 2배를 상대적으로 의료비에 퍼붓는데 미국이 건강 지표는 OECD에서 거의 꼴찌입니다. 왜냐하면은 물론 이제 뭐 그 식문화에도 좀 문제가 있고 하여튼 뭐 불평등이 너무 이제 높아가지고 이제 범죄도 많고 뭐 이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죽는 사람도 많고 또 총기도 있고 이래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긴 하지만 제일 중요한 이유는 이게 의료 제도가 이제 파편화가 돼가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 민영화가 돼가지고 너무 민영화가 돼가지고 의료원 같은 게 굉장히 가격이 높고 그리고 이제 병원 같은 데서 약 사는데 영국같이 의료가 이제 공영화돼 있는 데는 정부에서 제약회사가 가지고 당뇨병 약 3천만 명어치 주시오 그러면은 얼마나 할인을 해주겠어요. 근데 미국 같은 데는 병원들이 다 개인적으로 사야 된단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공동 구매를 해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하여튼 그 사고를 바꿔야 돼요. 이거를 내가 그냥 혼자 다 이게 계획 짜가지고 뭐 노후보험, 교육보험 뭐 다 할 거냐, 아니면 그냥 공동 구매를 할 거냐. 물론 이제 공동 구매를 잘 해야 되고 잘 운영을 해야 되고 그걸 잘 못하면 세금을 10% 내도 억울한 거고 잘하면 덴마크처럼 40-50% 내도 뭐 괜찮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잘 해야 되지만 하여튼 그런 그 보는 시각을 좀 바꿔야지. 안 그러면은 지금 내는 세금에서 말하자면 뭐 1.5배, 2배 내라 그러면 사람들이 납득이 되겠어요. 자, 이렇게 지금 멸치 얘기 하나 꺼냈다. 어디까지 온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듣기에는 네. 이 경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정책 얘기가 나오고 네. 정책 얘기가 나오니까 세금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수님은 그런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경제를 알려면 정치를 알아야 된다. 이거는 같은 거다. 그렇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쉽게 얘기해 주려고 이 책을 쓰셨다. 아유, 고맙습니다. 정확히 짚어주셨어요.